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석 달 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후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100일 특별히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국정 철학이라든지 음. 또한 기자들한테 불편한 질문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보고서 형태가 아니라 직접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30일, 60일, 90일 아니면 35일, 뭐 50일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뭐 욕할 게 없어. 아니 근데 욕하고 싶어 죽겠는데 욕할 게 없어요. 진짜. 욕할 게 없어요. 응원해야 돼 지금. 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30일을 전후로 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움직이는 보폭을 보면은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렇죠. 정말 난 이걸 할 거야, 이걸 했어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한시바삐 보여주고 싶은 감이 없지 않거든요.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느낌은 한 1년 이상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효능감이. 안정감이 있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 대단한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나 그 전에 관례에서 잘못됐던 거 이런 것들을 고치면은 바로 사람들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대북 전단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사소한 민원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광주에 가셔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항 문제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네. 오랫동안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것들을 숨기지 않고 바로 끄집어내서 본인이 주도하여서 해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특히 이제 진보와 보수로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한국에서 굉장히 저는 이런 좀 해결 방법에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수의 이상향, 진보의 이상향을 설정해놓고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말고 당장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 사실은 이게 정의예요.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보면은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과 만나서 타운홀 미팅이란 걸 했는데 네. 사실은 광주 전남 지역의 오랜 그 수건 중에 하나가 군공항을 이제 무안으로 이전하냐 마냐 이를 두고 이제 광주 입장이 다르고 전남도 입장이 다르고 무안군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몇 년째 공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내려가가지고 지사들, 시장들, 군수 불러놓고 그냥 확 깨놓고 얘기를 해버리더라고 야. 보니까 국민 다 보는 데서.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선출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혀있던 거 그냥 이해관계 당사자들 또 다른 진영의 사람들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네. 그동안 못했던 거 과감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단 전제 조건이 있죠.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서 그렇죠. 하시라. 네. 그냥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끝날 때 나 지지율 더 높은 그러한 대통령이 되고 시작 싶다고 때보다 끝날 때. 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참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하는 대통령, 네.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대단히 응원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정말로 격이 없다는 게 오늘 토론에서 어떤 얘기하냐면은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소음 피해 문제 이전을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무안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소음 피해 반경 같은 걸 따지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기도 소시적인 시민운동하면서 그런 공항 관련된 운동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남 비행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이제 편하게 설명을 하니까 네. 객석에 있는 분들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게. 네. 한편에서는 소음 피해, 한편에서는 또 상권 문제. 그렇죠. 이게 네. 또 대립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대립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게 원래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 소장님 이야기처럼 최고의 결정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정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지고 어느 한쪽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타협점들을 찾아내는 네. 기술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닌 게 아니라 벌써 이제 청와대에 TF를 만들겠다, 유관부처는 어디를 참여시키겠다 이런 것까지 타운홀 미팅에서 낱낱이 다 국민에게 보고한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숨길 것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이런 지역 내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게 왜 해결 안 되는가 하면요, 사실은 행정 조직 탓이 커요. 부처별로 올라오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공항 문제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공간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부 입장에서는 또 반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행안부는 또 다르고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이게 한국 사회가 이 관료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음. 국가예요. 이게 우리 동양식 전제군주제라고 하는 조선시대부터 우리 관료제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잘 짜여져 가지고 이 칸막이를 못 넘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이게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기관이 없는 거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종합적 보고가 아니고 부처별로 짜게져서 올라오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을 잘 못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정부 이 구조개혁의 네. 하나의 좀 이 뭐라고 합니까 모티브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부작용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스크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그렇죠. 그런 방식이 예. 되어야 하는데 어. 이런 타운홀 미팅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민원을 직접 받으시고 이제 그것을 또 이제 본인 해결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여과 장치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아직 뭐 내각이 확실하게 들어서지 않았으니까 하는 그러니까요. 행보가 예.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전국 각지에서 모든 곳에서 그렇죠. 이런 걸 요청할 민원들이 다 거라고. 아니 대통령실로. 이게 지금 호남에서 첫 번째 행보잖아요. 근데 호남 갔으니까 분명히 부산이라든지 이런 다른 데도 아젠다가 있는 가겠지. 곳들은 다 갈 네. 것이라고 하는데 예측이 좀 지금 되던데요.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이 소지역주에서 얼마나 많겠냐고요. 아, 그럼 전국 다 다니면서 이것만 하실 수도 없잖아요. 맞아. 그뭐장 소장님 지적도 맞고요. 이걸 좀 원론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이게 총리의 담당이기도 합니다. 아.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거 하라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는 늘 총리 없애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저는 늘 없애자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국가에서 총리가 있으면 안 돼요. 총리가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역할을 다 갖고 와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총리가 있으니까 거르는 것도 있지만은 네. 한편으로 보면은 거기에서 관료들이 문턱에서 무너져 버리는 경향도 있어요. 직접 결정권자한테 안 오고 왜냐하면은 총리가 보고하는 것과 장관이 보고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순수 대통령에게는 총리가 없어야 돼요. 그런 측면이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의 문제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국토부, 기재부, 무슨 부 다 지방 조직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브랜치라고 하는데 그 조직들이 광주시장이나 전북 전남지사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조직들이. 이게 이제 지방 분권의 문제인데 사실은 뭐 전남 국토관리청, 뭐 광주 무슨 수산청 네. 이런 청들이 광주시장 말을 듣는다면은 광주시장이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지방 분권의 문제인데 그렇구나. 이 분권도 왜 안 네. 되느냐? 중앙 부처들이 권한 내려놓기 싫고 자리가 줄기 때문에 지방에 안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이 정부 행태의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타운홀 미팅을 차례로 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을 상대하는 인식, 그 넓게는 민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같은데 네. 장성철 소장님도 국회에 계시면서 민원을 많이 받아봤을 텐데 그 민원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지 고객도 강동시키고 나라도 발전할 수 있습니까? 고객도 감동시키고. 국회에 가져온 민원은요 제 악성이에요 악성. 하다 안 되면 이제 국회에 모든 게 가져와요. 해결이 안 되면 여기로 네. 와. 네. 그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행정부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안 되면은 저희가 이제 불러다가 쭉 이제 이거 왜 안 되냐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보고서 엄청 잘 만들어 와요. 이유가 또 명료하게 들어오죠. 안 되는 이유 한 네. 10가지 가져와요. 어. 그러면 저희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저희가요 알아보고 관계자로부터 보고 들어봤는데 네. 유로에서 안 된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씀 주세요. 이거지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원에 대한 인식이 남다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초단체장을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죠. 성남시장. 네. 장 소장님 이야기가 저도 똑같은 현실을 겪었는데 그것도요 관료주의 때문에 그래요. 관료들이 초창기 단계부터 민원을 열심히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 보고서 자기들이 다 작성해놓고 프로세스 밟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물어봐요. 그럼 이미 진행됐는데 그걸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초기 단계부터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네.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가서는 악성 민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국회라든가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일부 사람들은 그 돈 아깝게 왜 지방의원 뽑아 국회의원 뽑아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죠. 관료들은 말 안 들어주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예. 안 들어주는데 4년마다 투표해서 뽑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되잖아요. 선출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제도를 가지고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아쉽다 하면은 애초부터 이 대의민주주의 기관 밑에 그런 것들을 청취하는 조직들이라든가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관료들이 초창기에 시작할 때부터 같이 네. 동등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돼요. 지방의원도 의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 할 때도 네. 출근길에 탄천을 많이 걸었나 봐요. 탄천, 네. 아, 성남, 성남인데 그렇죠. 걷다 보면 당연히 주민들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그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당사자를 뽑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신 그 민원인을 오가는 길에 만나다가 한날에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붙잡고 당시 시장이겠죠. 그 성남시 탄천 수영장에 옆에 쓸데없이 높은 쇠막대기 파이프 폴대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바로 이제 시장 집무실로 들어가서 경과 보고를 받고 이게 정말로 주변 경관만 상하게 하는 쓸데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날 천변에서 그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재명 팬이 됐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상대로도 이렇게 서비스해주고 가까이 가서 얘기하고 싶고 이런 태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제 뭐 이런 뭐 목민간의 태도로서 기본인데 다만 이제 그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 우리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간에 있는 그 관료 조직들이 그러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데 관료 조직 전체를 그렇게 네. 바꿔야 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매뉴얼의 파괴 행위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매뉴얼의 매뉴얼 파괴 과잉이에요. 행위. 매뉴얼 과잉이에요. 매뉴얼 과잉에 대해서 관료들이 매뉴얼에 숨어서 복지부동하고 안 해요. 매뉴얼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사회적 사회 현상들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결국은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정부도 있어 보면요. 지자체처럼 빨리 안 움직여요. 저 정부는 통로 조직이 길거든. 그러니까 결정도 늦고 이랬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도 다 정부 혁신하고 또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 조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개선이 길다는 보고 거죠. 체계가 보고 체계가 길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 근데 이런 것들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관료 조직이 긴장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행정안부 뭐 보고를 받는 데서 강남은 왜 이렇게 침수돼요? 비 오면은. 아, 수해 대책 관련. 네, 그래서 맞죠. 네. 아니 오수관하고 말이야 하수관 거기 낙엽 있는 거 어. 거기 뭐 풀 있는 거 그거 다 미리미리 제거하면은 뭐 비 와도 이렇게 잘 흘러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저희들이 뭐 저 가서 예산 경고도 문제가 하고 있고 뭐 인원 그치. 문제가 네. 있고 아니 관료들한테 그게 뭐 하라 관료예요. 그러면 저기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어. 부족해서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 높여주잖아요. 그러면 또 방만하게 운영되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지사나 시장 하시면서 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행안부 쪽은 좀 철저하게 보고도 하고 행안부 없애야 된다. 행안부 뭐 없애야 돼요? 저는 행안부 행안부를 없애야 오늘 행안부 없애야 돼. 행안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쪼개가지고 행안부가 원래 입헌 내각제에서 국내부 출신이에요. 임금의 명령을 내무부. 그렇죠. 내무부. 내무부거든 그게. 그리고 쉽게 말하면 총무처 보내버리고 아. 그 대통령 직속으로 총무처 보내버리고 네.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있잖아요. 인사권한 보내버리고 네. 그다음에 안전업무는 총리실 산하에 재난안전본부 이런 거 뭐 장관급을 하나 만들어서 만들어서 되고. 그쪽으로 다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업무는 지방자치위원회 만들어 협의체 정도로 해서 지방으로 다 일괄해주고 이러면 돼요. 해보면요. 모든 통로 조직 만들고 그다음에 길게 만들어서 그 쓸데없는 그 관료화 만드는 주무부처가 행안부예요. 행안부가 근데 사이즈가 완전히 크지 않나요? 저가 조직자니까 저가 제일 키우는 거예요. 관료들을 그렇구나. 담당하는 그래 대한민국 산업부 공무원도 행정하고 네. 기재부 공무원 모든 부처 공무원들 다 행정 다 해요. 그렇죠. 행정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요즘 시대에. 그거는 옛날에 그 뭐라고 합니까 국민들의 그 교육 수준도 낮고 전문 관료자 돼가지고 관료의 행정적 형태만 독점적으로 하는 구조가 필요했을 때 지금 필요 없는 조직. 네. 전직 행안부 장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없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전직 행안부 장관. 네, 이상민 장관. 누구 이상민 전 장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대통령 외국 나갈 때나 들어올 때 거기 앞에서 맨 앞에 가서 악수하고 뭐 그것밖에 못 봤네요. 그거밖에 맞아, 없고 우리가. 뭐. 아니, 그렇게 통제 간섭하는 사람이 더 통제하려고 경찰국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안쪽으로. 경찰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왕의 이 명령을 네. 그 옆에서 시행하는 그 내부부 역할 그게 다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안부 진짜 없애야 돼요. 스스로 권한을 확대하려고 그러는 건데 저는 방통위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방통위도 없애자. 이유가 네. 아니 이게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잖아요. 네. 야당 추천, 여당 추천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기만 하잖아요. 네. 그냥 전문 분야에서 하면 돼요. 과기정보통신부에 그 산하로 또 네, 들어가서 방통국 같은 거 하나 나가지고 네. 방송국, 뭐 통신 뭐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관리하면 네. 되지. 뭘 저거 하냐고요. 저 이명박 정권 때 지배구조의 만들어졌잖아요. 문제지.
지배구조. 지배구조만 그 민주적으로 하면은 네. 저렇게 지위를 높여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게 지위가 높아지면은 권력이 커지니까 그걸 가지고 네. 차지하려고 서로 더 싸워야 돼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일반 국민들은 방통위가 뭐 하는 곳인지 방심위는 또 뭐가 다른지 약간 모르는 부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아니, 좀 그런 거 감시 보면. 기용은 있어야 될 것 어. 같은데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여당 야당 뭐 서로 막 싸우기만 하고 그러니까 네.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규제를 하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네들이 그냥 이념과 진영에 그냥 따라가지고 아. 이것이 맞네 안 맞네 맨날 정권 바뀌면 서로 주장만 하잖아요. 방통위 눈치만 보고. 그래서 저것도 없애는 것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재석 네. 위원장 지금 아무것도 못해도 뭐 독임제 기관 해달라던데 보니까 뭐 그렇게 치면은 뭐 합의제인데 원래. 인권이 권익이 이런 네. 것도 사실 국회 밑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네. 그 개헌 상황이지만 감사원도 국회 밑으로 가는 게 맞아요.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걸 행정부가 또 감사한다는 거 안 맞잖아요. 네. 인권위가 하는 짓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난 정권에서는 김건희 옹호하고 그렇죠. 그런 것만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 인권 향상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뭐 했냐고. 국제인권위에 우리나라 상황을 신고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둘 다 문제, 네. 둘 다 문제긴 한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다고 하잖아요. 국회가 집행권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헌법에 없어요. 국회가 예산처 가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 그 부처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듯이 뭐 감사원이나 이런 것들 갖고 가도 돼요. 갖고 가도 돼요. 최소한의 집행권 가져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물러갈 수 이번에 있다. 네. 계엄이라든가 내란 상황 때 보니까 음.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렇죠. 국회가 빛이 났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멕시코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모양이죠. 혹시 우리 그 원장님 아시는 게 좀 있습니까? 안 친합니다. 얘기 들어봤더니 대통령실에서 네. 그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의 그 사례를 연구한다는데 왜 그러냐? 이분의 지지율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와, 합니다. 국정 80%.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하면 대선 때는 과반에 못 미치는 수치였고 각종 여론조사에는 60%까지 잡히는데 더 잘해서 80%까지 가보겠다 이런 목표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좀 너무 과욕 같아요. 80까지는 너무 과욕이다. 그거 자칫 잘못하면 피플리즘 인기 영합주의가 될 수가 네.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안 그러셔도 돼요.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나라 운영하시면은 다 국민들이 다 지지한다. 권력을 자신들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면 돼요. 자신들의 부정부패, 비리 이런 거 그냥 덮지 말고 그냥 그런 거 있으면은 그대로 그냥 검찰이나 네. 아니면 사정기관에 사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기 영합주의에 따라서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지난 정권보다 훨씬 좋은 게 지난 정권 대통령실에서는 힐건이 프로젝트 했잖아요. 어? 이거니. 힐러리 김건희 프로젝트, 아. 김건희 대통령 만들려고 그런 거보다 훨씬 낫긴 한데 네. 이렇게 적정하게 50에서 60%요 사이에 지지율만 기록해도 그래도 대단한 거다. 성공하는 네. 대통령이죠. 아니 왜냐면 이게 셰인바움 대통령이 잘하는 게 저도 찾아보니까 그냥 일주일에 3-4번씩 시민들하고 섞여가지고 난상 토론하고 그리고 여당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봤더니 야당하고도 만나가지고 토론을 자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멕시코 국민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뭐 목표치 잡으면 좋죠. 이제 다만 방법이 금방 말씀하신 소통과 그다음에 국민들 속에서 같이 인기를 끈다라는 측면과 거시적인 측면에서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게 같이 가야 돼요. 병진을 해야지.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을 보면 조지 워싱턴, 뭐 링컨, 루즈벨트 이렇게 세 명을 꼽는단 말이에요. 세 사람의 공의했던 게 이런 거예요.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만 이 국가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늘 고민했어요. 네. 루즈벨트 이야기하면 이제 노변 정담이라고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라디오로 국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건 소통만 한 게 아니에요. 뉴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수요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SOC를 해가지고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또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같이 돼야 돼요. 아,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노변 정담을 통해서 본인의 정책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그렇죠.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인기 끄는 이벤트로 흘러가면 안 되고 빰빠라빰빠밤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정책을 가지고 소통해야 된다는 정책으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핵심은 네. 형용사 부사 많이 쓰지 말고 화려한 미사하고 여고 쓰지 말고 네. 근데 문제는 하여튼 경제 같아요. 또 오면서도 이제 진짜 조그마한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랑 통화를 해봤는데 너무 어렵다는 너무 거예요. 힘들다고. 작년 네. 12월부터 국가의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까지도.
이제 뭐 추경 통과되고 맞아요. 이제 정권이 네. 안정화되면은 이제 집행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소시민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분들 돈 벌게 해줘야 맞아요. 지지율 올라가고 나라가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좀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